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족한 득점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맨체스터시티의 공격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최근 맨시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1경기 5승 4무 2패, 승점 19점으로 리그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태이긴 하지만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로 맨시티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맨시티는 득점력에 큰 문제가 있는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1경기 17골로 경기당 1.5골을 득점하고 있고, 이것은 득점으로 순위를 나열했을 때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 맨시티가 매 시즌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시즌 맨시티의 득점이 엄청나게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과르디올라 체제에서 최근 4시즌 동안 맨시티는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을 기록하는 팀이었고,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이후 첫 시즌을 제외하면 경기당 2.5골을 기록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맨시티의 부족한 득점력이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맨시티의 공격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측면 공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는 공격을 전개할 때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데요.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수들을 끌어냈을 때 중앙에 있는 선수들에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사네와 스털링이 좌우 측면을 책임지던 기간이었는데요. 사네와 스털링이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 이때 발생한 공간으로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침투해 들어가면서 다비드 실바, 데브라이너, 아구에로가 공격을 시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스털링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낼 때 데브라이너가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사네가 수비를 끌어낼 때 다비드 실바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도 맨시티의 주요한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네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맨시티의 측면 공격도 위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네의 자리에 오른쪽에서 뛰었던 스털링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반대편에는 마레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위치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스털링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선수라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마레즈와 베르나르도 실바도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들이라서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수들이 스털링이나 마레즈,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을 따라서 중앙으로 모여들면 중앙에 있는 아구에로나 데브라이너, 다비드 실바가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고 수비가 밀집해 있는 만큼 맨시티는 공격을 전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스털링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도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마레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던 맨시티는 좌우 풀백을 공격적으로 전진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왼쪽 풀백인 맨디를 공격적으로 활용할 때가 많아졌는데요. 스털링이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갈 때 맨디가 공격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고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맨디가 경기에 나왔을 때는 맨디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와서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반면에 워커는 맨디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수비적인 밸런스를 위해서 3백을 만들어주거나 중원에 위치할 때가 많았고, 상황에 따라서 공격에 가담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왼쪽에는 맨디가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워커가 위치하거나, 워커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마레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면서 좌우 측면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이처럼 측면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점에서 맨디의 역할이 맨시티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문제는 맨디가 잦은 부상으로 좋은 컨디션을 찾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디의 자리에 앙헬리뇨와 진첸코가 출전했지만 측면에서 공수양면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왼쪽 측면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맨시티는 또다시 측면 공격에 대한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가 왼쪽 측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과르디올라가 선택한 방법은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칸셀루를 왼쪽에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칸셀루는 공격이 전개될 때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맨디의 역할을 대신했는데요. 칸셀루가 측면에서 공수양면으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은 맨디 대신 칸셀루가 왼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칸셀루가 왼쪽 풀백으로 출전해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맨시티의 패스맵을 봐도 칸셀루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칸셀루에게 아쉬운 점은 칸셀루 또한 오른발을 사용하는 선수라서 측면으로 올라갔을 때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칸셀루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면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들이 중앙으로 밀집하면서 맨시티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칸셀루가 이처럼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팀 선수들도 칸셀루를 따라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칸셀로 대신 왼쪽에서 측면을 넓게 활용해줄 수 있는 왼발잡이 풀백을 영입하거나 맨디가 컨디션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이 맨시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페란 토레스의 영입도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입이었습니다. 마레즈나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선수들이 왼발잡이인 만큼 중앙으로 들어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른발잡이인 페란 토레스를 측면에 배치시켜서 오른쪽 측면을 넓게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시즌 페란 토레스가 나오는 경기를 보면 페란 토레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란 토레스가 측면에서 움직일 때 상대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면 이때 데브라이너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구에로의 부상도 있었고 제주스가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페란 토레스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메워줄 때가 많았고 스털링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경기에서는 페란 토레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도 많았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가 오른쪽 측면에서 꾸준히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맨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맨시티는 사네와 스털링으로 이어지는 측면 공격 라인이 무너진 상황에서 맨디나 페란 토레스처럼 측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좌우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시즌 저조한 공격력을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는 수비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이때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여기서 좌우 풀백의 역할은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비워둔 미드필더 라인의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중앙 미드필더인 델프가 맨시티의 왼쪽 측면 수비수로 꾸준하게 출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따라서 과거의 맨시티의 경기를 보면 수비형 미드필더인 페르난지니를 중심으로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모여들 때가 많았고 후방에 3명의 중원 라인이 형성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이 중앙으로 움직여주면서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이 형성되는 만큼 맨시티는 중원에서 상대팀의 역습에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측면 공격수들이 스털링이나 마레즈처럼 중앙으로 움직이는 선수들로 구성되면서부터는 맨디나 칸셀루가 측면으로 높게 올라가는 역할을 맡게 되고 워커 또한 상황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올라가야 했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후방에 남아있는 수비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맨시티가 상대의 역습에 불안한 상황을 노출하는 경기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맨시티는 워낙에 볼을 많이 점유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팀에게 공격을 허용하는 시간이 적고 그만큼 실점도 적은 팀이지만 상대의 역습에 불안한 상황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맨시티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맨시티는 공격 상황에서 아구에로와 다비드 실바의 공백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비드 실바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났고 아구에로는 이번 시즌 계속된 부상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을 정도로 이번 시즌 경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경기 시간만 따져보면 이번 시즌 총 5경기에 나와서 213분을 뛰었습니다. 먼저 아구에로의 공백을 살펴보면 맨시티는 무엇보다 아구에로의 결정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이번 시즌 경기당 득점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10위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기당 슈팅 횟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슈팅 숫자에 비해 득점이 적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구에로의 빈자리에 제수스, 스털링, 페란 토레스가 돌아가면서 기용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맨시티는 아구에로의 공백을 전혀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비드 실바의 경우에는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함께 출전했을 때 두 선수가 내려와서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결정적인 패스를 기록하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주도했었는데요. 다비드 실바와 데브라이너가 오른쪽과 왼쪽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두 선수 모두를 막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비드 실바가 이적한 이후에 맨시티가 현재까지 다비드 실바의 대체자를 찾는 데 실패하면서 맨시티는 데브라이너에게 너무나 크게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팀 입장에서는 데브라이너를 집중적으로 마크할 때가 많아졌고 데브라이너가 상대팀 압박에 막혔을 때 맨시티는 경기를 풀어줄 선수가 부족한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구에로와 다비드 실바의 공백도 이번 시즌 맨시티가 좋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맨시티가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맨시티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고 아직까지 과르디올라 감독이 공격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맨시티가 이번 시즌 공격력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리그 후반기에는 우승 경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다가오는 박싱데이 일정에서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